네,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네, 업스톡 오늘 이 시간에는 유영재님을 모시고, 네,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영재님은 제 기억에 아마 12PR 2017년이었나? 하와이 때인가? 네, 그때부터 이제 학회 때마다 이제 컴퓨터 비전 학회 갈마다 뭐 챌린지 수상했어요, 논문 썼어요, 거의 매번 매번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훌륭한 연구자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재님이 서울대 박사 졸업하시고 앨런 인스티튜트 for AI로 이제 또 연구를 이어가시려고 미국으로 이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최근에도 또 그 ICLR이랑 CBPR의 좋은 연구 결과 그리고 챌린지 나간 결과들이 있어서 그거 묶어서 한번 발표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Towards a Multitask Multimodal Learning으로 해서 이제 요즘 많이 관심도가 올라갔죠. 이제 멀티모달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가 올라갔는데 영재님은 그 전에 이제 비디오 다루실 때부터 굉장히 멀티모달 많이 다루셔가지고 아마 오늘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우리 유영재님 맞아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졸업하고 첫 발표 톡이네요, 진짜. 네, 사실 앞에서 다 소개해 주셔서 더 뭐 소개해 드릴 건 없지만은 저는 서울대 박사과정 졸업하고 지금 앨런 AI에서 박사후 연구 중인 그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멀티태스크 멀티모달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갔나요? 네, 네, 지금 그 워싱턴 대학교 최혜진 교수님 아래에서 지금 NLP 비전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리플 AI 스타트업에서 챌린지에 참여를 하고 연구 활동을 계속했어요. 주로 멀티모달 연구를 했는데, 네. NLP랑 비전 언더스탠딩을 이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는 걸 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챌린지도 하고서 유튜브 에밀리아 처음 나가면서 활동진이랑도 만나고 여러분들이랑 만나기도 했고 이게 사실 여행을 보내주니까 발표를 할 기회도 생기고 여러 대가들도 만나고 그래서 워크샵 챌린지에 보통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사실 샤피 챌린지라든지 케글 같은 업스테이지 분들께 사실 번데기 뭐 주름 잡기 뭐 그런 격인데요. 사실 그래도 저는 연구 쪽에서 멀티모달 이해랑 관련을 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거저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멀티모달 학습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리고 연구자인 게 기업도 그렇지만 데이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게 동의를 해요. 요즘 멀티모달이 아닌 데이터가 없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그래서 뜨고 있는 두 가지 트렌드가 있죠. GPT-3처럼 모델이 점점 커지니까 그걸 재사용해야 돼요. 한 번 트레이닝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니까 여러 태스크를 한 놈이 다 하게 하거나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안 하고 뭐 그 여러 방법으로 쓴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고 있죠. 누구는 뭐 AGI라고 하고 통합지능이다, 제너럴 퍼포스 비전이다 합니다. 하지만 뭐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제 생각에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은 좀 멀티태스크 뭐 멀티 하지만은 좀 막연하고 좀 당연한 소리예요. 사람처럼 점점 하게 하자. 점점 커지고 점점 유니파이 하자. 그래서 감사하게 오늘 초청을 받은 이유가 패션 IQ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경험을 나누려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제가 이전에 발표를 했었던 논문 세미나랑 그리고 최근에 좀 흥미롭게 본 논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좀 발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최근 근황까지 좀 끼업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측면에서 컴페티션에 자주 연결시켜 왔었던 그런 경험과 그리고 챌린지를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제목부터 엄청 욕심이 많은 제목인데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제목이에요. 사실 동시에 다 한다, 이거저거 다 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요즘 키워드가 점점 스케일링하고 점점 유니파이 해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이 좀 특이한데요. 첫 챕터에는 오픈 AI에서 작년에 두 개 페이퍼가 나왔어요. 이게 엄청 양도 많은데 이걸 아주 속성으로 요약하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챌린지에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챌린지나 연구를 하면서 좀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좀 졸업 마지막 학기를 두고서 좀 현타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어떤 걸 연구해야 되지, 뭐 어떤 걸 연구를 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나, 멀티모달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근데 개인적으로 AI2에 포닥을 가게 된 거나 아니면 요즘 연구나 방향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 할 수 있는 논문 중에 하나예요. 논문들이 그거를 소개라도 드릴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보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챌린지 위너나 뭐 앞으로 잘 나가는 AI를 만들 수 있을까 뭐가 중요할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실 이걸로 조정을 해줬는데 그 챌린지 내용이랑 거기에 관련된 페이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CBPR 낸 논문들이랑 앞으로 AI2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살짝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 흑역사 쓰고 있는 동안 네 AI2에서는 AI2래 오픈 AI에서는 좀 나름 역사적인 페이퍼가 나옵니다. 합치면 거의 뭐 졸업 논문만큼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냐면은 요즘 트렌드예요. 뭐 크고 강하게 AI 주권을 지켜야 된다. 뭐 왜 거대한 AI가 필요하냐.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LG도 뭐 돈을 얼마나 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엄청 크고 아름다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네이버랑 뭐 AI 협업을 한다고 해요. 하필 저 졸업하고 바로 그래서 뭐 졸업을 늦게 하면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되게 다양한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오픈 AI랑 마소의 자본력이 합쳐져서 GPT-3도 만들고 이걸 하면서 좀 부수적으로 나온 논문이 아닌가. 근데 GPT-3 같은 언어 모델은 스케일링을 하면서 물리학자, 뭐 공학자 아주 다양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법칙을 발견했어요. 스케일링 로우가 혹시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어로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성능이 2년마다 몇 배 증가한다. 2년마다 2배 어느 배수로 증가한다. 사실 인공지능도 어쩌면 이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나. 뭐 무어의 법칙처럼 발전할 수도 있다 하는 게 골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미래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돌고 도는데 사실 IT 업계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실 망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렵죠. 사실 AI도 그 중에 하나니까 사실 어떻게 당장의 내일도 알기가 힘든데 AI에서는 누가 망언을 할 것이냐.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페이퍼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AI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뭐가 성능에 중요할지, 어떤 거에 우리가 그 소중한 시간과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몇 명의 천재들이 막 트랜스포머나 뭐 레지나 막 이런 걸 만들면서 AI 미래를 막 계단 건너뛰듯이 바꾸는지 아니면 하드웨어랑 이런 거는 계속 스케일업 하기만 하면은 뭐 저절로 발전할 건지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릴지 여기서 뭐 스포를 하자면 대충 20년 정도면은 사람의 뭐 뇌시냅스만큼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은 휴먼 멀티모달 GPT가 가능할 거다. 뭐 그런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하면서 좀 디스커션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생각을 좀 담아서 앞으로 뭐 랭귀지 모델도 그렇지만 멀티모달이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하면서 제 추측이랑 망언 같은 것도 좀 섞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술을 좀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놈들이 다 해먹는다. 컴퓨터 데이터셋 사이즈 파라미터에 대한 로그 플롯과 세로 축으로는 테스트 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더블링 하면은 테스트 로스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모델 파라미터를 n이라고 하고 데이터 사이즈를 d라고 하고 뭐 앞으로 컴퓨터를 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스케일링 로우를 익스페리먼트하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내에서 만약에 컴퓨터가 그러니까 먼저 모델 사이즈에 대한 플롯은 나머지 컴퓨터나 데이터 사이즈가 거의 인피니트에 가깝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가 보틀넥이 아닐 때 이런 파워 스케일링 로우를 로그 플로에서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과제를 하면은 항상 그래요.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비슷한 모델 최신 모델 쓰면은 항상 성능 목표를 달성하고 그랬거든요. 점점 그걸 왜 그랬을지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Achieve Scaling, Avoid Bottleneck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모델이 잘 안 되면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엄청 큰 모델이 있는데 뭐 데이터가 많지 않다든지 뭐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모델을 굉장히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는 엄청 그 GPU 엄청 많아요. 많이 돌릴 수 있는데 뭐 충분히 돌리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데 뭐 최신의 막 사이트를 많이 봤고 페이퍼들이 나왔었던 거는 대부분 이거라고 설명하면 돼요.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페게이션을 풀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레즈넷, 배치놈, 레이어놈 뭐 이런 유명한 페이퍼들이 이런 아키텍처를 뭐 그전엔 벽돌 같았는데 이거를 좀 잘 플로우가 잘 되도록 인포메이션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거는 사실 전체적인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컨스탄트 프리팩터다. 그냥 사실 뭐 저런 파워로를 살짝 움직이는 정도다.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이거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사실은 어떻게 보틀넥을 피하느냐로 많이 발전했어요. 이거는 랭귀지 모델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퍼로 오토레그시블 모델로 확장을 하면 어쩌나.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 과연 이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모달리티에서 멀티 모달리티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 하는 논문이 바로 몇 개월 후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GPT 모델을 쓰고 여러 데이터셋에 쓰면서 시퀄로 나온 거죠. 2탄으로 나온 건데 사실 이 퀘스천은 굉장히 뭐 간단해요. 뭐 다른 모달리티에서 적용되느냐.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추가를 하는데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도 이 스케일링 로우를 따르느냐. 뭐 멀티모달 뭐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뭐 스케일링 로우가 언제 끝날지 뭐 사람 레벨의 멀티모달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면 일단 트랜스포머는 같고 그 전에 뭐 랭귀지 모델에서만 저렇게 스케일링 로우를 발견했다면은 이런 픽셀을 토큰으로 써서 그냥 워드에서 토큰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오브젝티브로 시퀀셜하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 비디오 그리고 또 텍스트를 줬을 때 뭐 이미지를 뭐 생성을 한다든지 뭐 이미지를 완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해볼 수 있겠죠. 사실 뭐 트랜스포머는 사실 모든 모달리티에 뭐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대답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모달리티에 국한되지 않고 다 비슷한 경향을 띱니다. 파워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따르고 있는데 사실 뭐 모델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비디오 뭐 제너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이상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면 할수록 다 비슷한 경향을 띠게 된다. 어느 정도 상수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네. 여기서 밝은 색깔을 보이고 있으면은 큰 모델이고 왼쪽 상단에 보라색 쪽 그러니까 어두운 쪽은 작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모델로 가면 갈수록 모델의 아키텍처는 크게 바뀌지 않고 그냥 트랜스포머를 스케일링 한 건데 네 바뀌지 않고 테스트 로스가 일정한 법칙을 따르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페이퍼에서는 이걸 줄일 수 없는 로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로스 이 두 가지 텀으로 표현을 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 엔트로피와 KL 다이버전스 두 가지 텀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의 이미지들이 다
이 로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이레저서러블 로스는 그 이미지마다 다 다르고 데이터셋마다 다를 텐데, 그런데 그 줄일 수 있는 로스 자체는 파워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 페이퍼에서 더 관심 있으신 분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는 이 옵티멀 모델 사이즈와 그 컴퓨터의 그 플롯을 그린 건데요. 일단 데이터가 무한정하다 하고 가정을 하고, 네, 테스트 로스가 스케일링 하면 하면서 오버피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경향이 있는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옵티멀 모델 사이즈가 사실 컴퓨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종류나 멀티모달리티에 따르지 않게 그 베타가 0.7에 거의 고정이 돼 있고, 그 모든 도메인에서 다 비슷하다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로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그 핏한 결과를 표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상수로 앞에 나오는 것들이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라고 볼 수 있고, 그 이미지가 그 리졸루션이 크면 네, 그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있는 텀이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팩터가 그 파워 팩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스케일링을 많이 할 때 뭐 임프루브먼트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뭐 그 사실 뭐 내추럴 이미지는 굉장히 뭐 이해하기 힘드니까 뭐 그런 차이들을 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피규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또한 이 파워로 파워로 그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보통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하면서 그 다른 태스크에 적용하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먼저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에 그를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튜닝을 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은 from scratch라고 그냥 처음부터 이미지넷에 바로 트레이닝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빌리언 파라미터에 가까워질수록 네, 스크래치 모델을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한 경우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이 일정한 파워로를 따른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엄청 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파인 튜닝을 할 때도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은 부분이 파라미터가 큰 모델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크고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할 때 좀 너무 당연하게도 그 파인 튜닝도 빠르고 최종 로스도 많이 떨어진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플롯을 빨리빨리 보냈지만은 요약을 하자면은 체급이 깡패다. 데이터셋이 많고 거의 뭐 모자라지 않게 넣어주는 상황에서 모델과 컴퓨테이션만 충분히 있으면 다 잘한다. 파인 튜닝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이런 멀티모달 태스크에서도 깡패다.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시면은 뮤추얼 인포메이션하고 뭐 인포 게인 텀으로 피규어를 저자들이 올렸는데,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 혹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뭐 다리 같은 케이스죠. 네, 솔직히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저 텍스트 인포메이션보다 작으니까 이게 1에 바운딩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포게인은 최대한 뭐 1에 가까워지는데, 사실 그 만약에 1에 가까워진다면은 그 멀티모달 사이즈의 최대한 그 프로덕티브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로를 따르면서 파라미터가 더블 될수록 점점 올라가는데, 이게 딱 1에 닿는 순간 사실 멀티모달
모델의 최대치에 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텍스트 투 이미지랑 이미지 투 텍스트가 또 경향이 달라요. 보시면은 이미지 투 텍스트가 훨씬 더 느리죠. 이게 뭐 이미지는 보통 뭐 텍스트보다 좀 많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미지의 아주 부분적인 부분을 캡션이나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문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걸 많이 크롤한 데이터인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데이터 양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시면 인터넷에 이미지랑 캡션 쌍이 꼭 이게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스케일링론을 따르다 보면은 어퍼 바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툭 꺾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관련이 조금 없는 부분도 있어고, 인포게인에서 보시면은 사실 10의 9승, 그러니까 뭐 빌리언 파라미터가 보시면은 점으로 확인해서 여기 10% 인포 게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있는 부분에서 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니까 텍스트의 10% 정도를 써서 이미지를 만들 때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를 써서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사실 3조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맞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데이터 양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할 수 있어도 사실 그 데이터가 그 정도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사실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으면 가능은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키텍처를 좀 개선을 하면 나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파워로우를 따르는 거는 비슷하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그 멀티모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만나면은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길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인프리컬하게 앞으로 해볼 만한 부분이 많은 거죠. 사실 재밌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 페이퍼의 그 어펜딕스 부분에 보시면은 그 모델 파라미터가 커지면서 이 QA를 어떻게 푸는지, 점점 파라미터가 커지면서 X축으로 그 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뭐 파라미터가 적으면은 모든 프레지던트가 좀 제일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다 이러다가 그 많아지면은 이제 그 대통령들의 그 순서를 알게 되는 거죠. 위아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매스 QA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텍스트에 대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일단 앞에 있는 걸 가져오는 듯이 그냥 6 아니면 4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라인들은 보시면은 4나 6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중간 정도, 이제 중간 사이즈 돼서 조금 철이 들면은 이제 4의 배수 아니면 6의 배수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한 사이즈가 됐을 때, 옵티멀 사이즈에 가까워지면은 모델이 4와 6의 곱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컴플렉스 태스크에 관해서도 점점 라지 모델이 잘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한데, 그래서 이 얘기들을 세 가지 메시지로 일단 요약을 했어요. 첫 챕터에. 예, 사실 스케일링 로우는 생각보다 아주 여러 곳에 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멀티모달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멀티태스크 이런 데서도 있을 거고, 사실 그 머신러닝에 아주 다양한 법칙들에 어떻게 실험만 잘 구성하면 그런 파워로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익스트라폴레이션이지만 어쨌든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페이퍼는 트랜스포머를 통일하고 데이터를 다양하게 하면서 사실 여러 도메인에 대해서 스케일링 롤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스케일링 롤은 옵티멀 사이즈 모델은 그 데이터의 타입, 그러니까 이미지, 비디오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같다는 게 좀 재밌는 발견이고요. 사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 업을 하면서 보틀렉을 없애야 된다. 마치 그렇죠. 그 점점 키우면서 트랜스포머 같은 스케일링 업이 가능한 좀 그럴듯한 아키텍처를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스케일링 롤에 그 리프레젠테이션 퀄리티, 요즘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백번 모델들이. 그 퀄리티 자체도 그 스케일링 롤을 따른다. 큰 게 장땡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큰 스케일러블 트랜스포머가 앞으로 멀티모달 모델들도 갈아치우겠죠. 그리고 모델을 비교할 때 또 중요한 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아키텍처가 사실 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박사과정 동안 아키텍처가 너무 구려가지고 다들이 아키텍처를 좀 수정하는 게 그 큰 폭으로 성능이 향상이 됐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근데 이제는 아니다. 사실 레지넷이나 배치놈이나 트랜스포머다 뭐 이거 배드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을 해결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틀렉이 없으면 사실 예측 가능한 스케일링 롱을 따라요. 사실 어떤 거를 쓰느냐는 이제 조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LSTM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긴 문장을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긴 문장을 처리를 못해서 오른쪽에 피규어를 보시면은 토큰 인덱스가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되게 뒷부분에 있는 경우에 그 테스트 로스를 많이 줄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조금 더 긴 거를 잘 처리를 하죠. 어쨌든 그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스케일링 로 라인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좋은 아키텍처만 있으면 스케일링 업이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벌써 트랜스포머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좋은 트랜스포머들이 막 나오고 있죠. 거기에 스케일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업 준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키울 때가 됐다 해서 한 거죠. 그리고 스케일링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그전까지는 그 점으로 비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타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테이션 적게 쓰고 적은 모델로 썼는데 이게 그 우리보다 엄청 구린 모델인데 막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쏟아 부어서 소타다 하고서 네, 우리 모델이 이겼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 컴퓨테이션과 모델 그리고 데이터를 너무나 이제 보통 데이터는 그 데이터셋 벤치마크를 쓰고 그거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잘 되는데, 사실 컴퓨트나 뭐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는 솔직히 요즘 와가지고 그 공개를 하지만은 이게 없이도 어셈이 됐던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셀프 비판이긴 한데 저도 초반에는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데 이게 모델이 어떤 모델이 더 좋으냐에서는 스케일링 라인을 봐야지 어떤 점들을 비교를 해서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빨간 모델이 제일 좋은 모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티모달에 대해서 사실 스케일링로를 따르긴 하는데 발전 속도가 좀 느려요. 이건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땡큐긴 한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단일 태스크에 대한 거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이미지 텍스트 쌍이 좀 관계가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도메인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인터넷에서 왕창 모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관련되지 않은 텍스트도 많고, 근데 저 직선이 나중에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알게 되는 것도 앞으로 뭐 멀티모달 연구하는 분들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언젠가는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AI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모달 학습에 이미지 캡션, 비디오 캡션 제가 5년간 연구를 한 건데 그게 사실 제일 직관적인 방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왕창 모으기만 하면 되거든요. 좀 관련이 없더라도. 그런데 그 전에 그래서 캡션이나 컨트라스티브 학습 연구를 좀 해왔던 건데, 근데 사실 캡셔닝으로만 배우는 단일 태스크에서만 분석한 거지 장기적으로 멀티태스크에 대해서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멀티태스크랑 다양한 서브 오브젝티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캡션은 그 이미지 이해랑 그 텍스트 설명을 보여주는 거지만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에요, 지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서브 오브젝티브를 만족하도록 판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스케일링 로우의 운명을 벗어나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무슨 페이퍼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좋은 모델을 만들거나 스케일링업 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T가 2,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쓴다고 해요. 그런데 데이터를 다 충당한다고 해도 이게 13% 정도? 사실 멀티모델을 만들더라고 하더라도 단일 태스크 가지고 좀 모자라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태스크를 잘하려면 도움이 되는 연관 태스크를 잘해야 되고 사람처럼 이거저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리트리벌 같은 걸로 여러 가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학습하는 페이퍼들이 좀 많이 쓰이고 이게 백본으로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이걸 GPT 마냥 늘려도 대략 뭐 정보 교환이 10%다 하면은 사실 언어에 비해서 내추럴 이미지의 엔트로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한 가지 태스크 가지고는 안 된다. 어림도 없다. 그러면 이미지 캡셔닝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물론 그거라도 잘해야 되지만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로 먹고 살 거냐, 뭐 보틀렉을 알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챌린지를 잘하느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챕터에서 배운 것들을 사실 좀 뜬금없이 갑자기 오픈 AI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롭게 읽은 것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명시만 하면은 사실은 여기저기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옵티멀 사이즈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모델에, 그리고 데이터셋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 수 있고, 이게 다 똑같이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많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를 다 하이퍼 서치로 찾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다, 뭔가 우리보다 잘하는 놈이 있어 하면은 병목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네, 네, 체급이 깡패입니다. 어쨌든 요즘 리더보드에 보면은 트랜스포머 가족 모임이에요. 뭐 원 트랜스포머, 뭐 버트, 뭐 트랜스포머, 이제 NLP를 보면서 저거 어떡하냐 싶었는데 이제 비전 쪽도 그렇게 되겠죠. 사실 이제 CNN보다 트랜스포머가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급 제한이 없다면은 사실 크고 잘 먹은 놈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셋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챌린지 같은 데서 모델 크기도 제한되는 게 있고요. 적은 모델을 만들어 뭐 이기고 그런 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최대한 꼼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추가 데이터셋을 허용되는 범위에서 일단 물어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챌린지 할 때 옛날에 사실 공개 Q&A를 막 비디오로 했었던 게 있었는데 니파에서 이랬었는데 채팅창에 좀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도배가 되더라고요. 셀프 슈퍼비전 되냐, 테스트셋에 언슈퍼바이즈드 방법 써도 되느냐.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실 스크래치보다는 당연히 언슈퍼바이즈 데이터 프리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된 게 좋고요. 디스트리뷰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모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없으면 어그멘테이션을 세게 하는 게 당연히 국룰이고, 뭐 여러 가지 멀티 오브젝티브를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논문들이랑 좀 관련이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뭐 다양한 팁들이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인터넷 블로그가 훨씬 더 잘하니까 넘어가고, 일단 데이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챌린지 페이퍼만 조금 따로 놀아가지고 이 챕터로 좀 빼봤어요. 제가 그 사카즘 디텍션 챌린지 ACL에서 열린 거를 챌린지 마요 쉐어 테스크인데 어쨌든 그 경쟁이 있어서 낸 게 있는데요. 트위터랑 레딧에 그 컨버세이션 스레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다양한 그 비꼬는 그리고 세케즘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컨텍스트에서 이 리스판스가 사카즘인지 아닌지 뭐 그거를 하는 건데, 뭐 모델은 그런데 진짜 막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막 만든 건데 사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고서 그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모델 보여는 게 별게 없다는 뜻이고, 사실 저희가 그런데 이 챌린지를 보면 나머지 분들은 다 73%, 79%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그냥 마이너한 거 차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15% 이상으로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 참가자들 분들이 조금 허탈하셨을 텐데, 뭐 어쨌든 어그멘테이션은 저분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뭐 백트랜슬레이션이나 뭐 NLP 뭐에 관한 그 어그멘테이션 다 하셨겠죠. 근데 그게 저희의 특별함은 그냥 수도 정답을 만든 게 비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버트를 따로 트레이닝을 해서 캔디데이트를 리랭킹을 해요. 이 이미지처럼.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세케즘 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좀 이상한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결과론적인 건데,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 좀 이런 근본 없는 방법으로 점수가 엄청 높아서 컨퍼런스 논문 쓰려고 하다가 못 쓰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트릭이라 가지고. 근데 모델링도 중요한데 데이터 스페시픽한 어그멘테이션도 사람이 조금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좀 해먹을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게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챌린지 데이터셋이 크고 뭐 풀리 슈퍼바이즈고 막 이런 경우에 막 유튜브 에이밀리언 막 이런 거는 예외예요. 그런데 대부분 케이스가 챌린지 데이터셋이 엄청 작아요. 왜냐하면 챌린지도 엄청 많고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지 않거든요. 논리지 트랜스퍼가 거의 뭐 필수인데, 사실 한 가지 아키텍처에 여러 도움이 되는 오브젝티브를 갖다 붙여가지고 조금 점수가 놓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든 골든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사적인 그냥 좀 사짜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복잡한 태스크를 잘해야 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데,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운동 잘하는 애들이 농구도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금방 배워요. 그러니까 농구를 주구장창 시키는 것보다 기초 훈련이나 체력 훈련을 그 농구하면서도 이렇게 병행을 시키잖아요. 그 운동 선수를 보면은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만큼 막 오브젝트 튜닝도 중요해지지 않을까. 뭐 태스크의 뭐 네, 관계들도 뭐 나오는 논문들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거는 통상적인 멀티태스크 러닝이랑 조금 다른 점이고, 조금 포인트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태스크를 잘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강연 제목을 보고서 멀티태스크를 좀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멀티태스크를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커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GPT 보면은 뭐 제로샷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그렇게 큰 모델을 한 가지 태스크 막
트랜슬레이션에만 쓴다. 이거 되게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비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도 그렇고, 요즘 작년부터 이슈가 됐죠.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그 제너럴리티를 만족을 하면서도 스페셜리티를 만족을 하고, 어쨌든 그 새로운 스킬을 굉장히 쉽게 배우면서, 그 문제는 멀티태스크를 기존에 하면은 막 한 가지 태스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개 다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고 막 실망이 많았는데, 이제 모델이 커지면서 이게 스케일링 롤을 따르는 건지 다 잘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그 앨런 AI, 제가 처음에 그 첫 그 미팅을 들어갔을 때 이거를 발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비전이다.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아니면 뭐 멀티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잘할 수 있다. 오히려 그 하나만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마음에 드세요. 근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있는데 관련된 멀티태스크가 트렌드를 타고 있죠. 그러니까 모델이 커지니까 이게 태스크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트레이닝이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멀티태스크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파라미터를 아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건 보시면은 그 이 페이퍼들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저희 같은 학생이나 그 GPU 많지 않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연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모델들이긴 하지만은 뭐 네이버에서도 뭐 GPT-3 뺨치는 모델을 만들어서 프롬프트 튜닝을 한다. 뭐 그거를 매번 트레이닝, 파인 튜닝하는 거는 안 좋으니까, 이거 파인 튜닝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좀 돈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AI 쪽에서. 네, 근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개를 할게요. 어쨌든 아깝단 말이죠. 이게 파라미터가 굉장히 큰데 재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사실 여기에 따라오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한 가지 태스크를 하기보다 그 헤드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가지고 여러 태스크를 하고, 그리고 이거 위에 있는 거는 그 조재민이라고 저희 연구실에서 아주 훌륭한 연구자가 쓴 페이퍼인데, 이걸 단말에 그 랭귀지로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에서 모든 태스크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드를 제너레이터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올해 뭐 페이스북에서 유닛이라고 논문이 나왔는데, 네, 그 유나이티드 트랜스포머에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같이 하면서 그 언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한꺼번에 해서 아주 인상 깊은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생각에 이런 것도 스케일링 롤을 따르는 것 같아요. 만무한데 이건 언오피셜입니다.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멀티모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뭐 간접적으로 뭐 나중에 증명하기 싶어요. 누가 페이퍼를 써주면 좋겠네요. 근데 스케일이 커지면은 제 생각에는 아주 마이너한 태스크까지 성능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멀티태스크로 얻는 이점이 적은 것 같지만, 이 뭐 파라미터를 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장점을 많이 어필을 하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러 태스크의 성능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수량하는 연구가 나올 거고. 네, 이런 필요도 있고, 제가 뭐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 점점 커지고 점점 융합된다. 네, 오늘 아주 창의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이고 그 유닛을 좀 더 말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멀티모달 프리 트레이닝, 뭐 그냥 비주얼 버트, 비디오 버트, 저도 이런 걸 이번에 뉴스에 하나 제출을 했는데, 어쨌든 그 라지 스케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 트레이닝 모델이 굉장히 크면 클수록 파워로를 따를수록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잘 된다. 그리고 또한 멀티 태스크도 잘 될 거다. 뭐 그런데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태스크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 논리지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계층화가 잘 될 수 있는 모델이다. 서브 태스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하면은 여러 태스크를 같이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 트레이닝 하는 것보다 당연히 파라미터도 아끼게 되고요. 남의 논문들이니까 이 정도로 소개하고, 사실 체크리스트 대충 개인마다 만드는 게 챌린지에 좋을 것 같아요. 모델 성능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가 뭐 빠뜨린 게 뭐가 있나, 어떤 게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 일단 뭐 유명한 방법들은 다 생략을 했어요. 여기서 뭐 치사해서 없을 것 같은 내용을 뭐 추가하자면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어떻게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실러리 태스크나,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언슈퍼바이드 레이블들이나 그 데이터셋들이나 뭐 가능한 셀프 슈퍼비전에 여기저기에 잘 써보면 좋다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일단 뭐 파라미터 쉐어링이 당연히 오버피팅도 줄어들고 뭐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데 뭐 어떤 태스크를 엄청 잘하고 싶다 하려면은 그 방법을 보조하는 멀티태스크 오브젝티브를 잘 만드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뭐 이게 오버피팅을 줄이기도 하고 뭐 타겟 태스크를 푸는데 추가적으로 힌트를 주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뭐 한 가지 문제 방법보다 싱글 모델로 덤비는 것보다 점수 향상을 얻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이거를 또 앙상블로 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더라. 아니 뭐 대부분 이걸 멀티태스크로 풀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런데 다른 솔루션들이랑 오소곤원하다는 게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 모델을 알 수 있으면은 그거 우리 모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번을 쉐어하면서 뭐 서로 도움이 되는 오브젝티브를 알 수 있으면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쓸 수 있을 것 같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태스크 러닝이라는 키워드로 엮었는데 오늘 연구들까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제 페이퍼들의 차례네요. 그래서 네,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한 것들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작년에 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생각 갖거든요. 챌린지를 이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노벨티를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논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뭐 소개를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시간 동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패션 IQ의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 샤피 챌린지도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이게 저는 그 상업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챌린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경 소개를 하자면 사실 이거를 잘하려고 뭐 한 거보다는 사실 부수적으로 참여한 챌린지였어요. 그러니까 대화 AI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네, 그 광고처럼 사람들의 무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 AI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디시전 메이킹에 앞으로 크게 관여를 할 AI입니다. 사실 그래서 상품을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추천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사람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봇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뭐 고민하고 있다가 챌린지 하길래 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RCCB 한국에서 열렸던 챌린지였는데요. 솔직히 한국에서 학회하면 안 나가는데 네, 시국이기도 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팔 물건을 정해 놓고 은근히 꼬시는 챗봇.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뭐 추천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추천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챌린지로도 만들 수 있는 데모가 대충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추천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추천할 수 있으면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그 아마존 링크를 뭐 연결을 해서 데모를 만들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가능하려면 물건 그러니까 아이템의 리프레젠테이션이랑 텍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비벼져야 돼요. 잘 합쳐져야 돼요. 어떻게 잘 합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는 거를 푸는 게 패션 IQ의 챌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이벨리에이션 할 수 있는 벤치마크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고 거기에서 어떤 랭귀지 피드백이 줬을 때 제일 가까운 이미지를 리트리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패션이 사실 비전 연구자들이 재밌어하는 이유가 그 돈이 되거든요. 그 실용적이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방법에 이게 기존 방법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컴포지션 넷이라고 이미지랑 텍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합쳐서 어떤 타겟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인버스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코렉션 넷이라는 걸 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겟 이미지랑 리퍼런스의 이미지의 차이점을 역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합쳐 가지고 타겟 이미지를 찾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타겟 이미지에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빼면은 그게 돌아가는 뭐 사이클 관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뭐 사이클 어쩌고저쩌고 붙였는데 어쨌든 그 코렉션 네트워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더블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컴포지션 네트워크랑 상호 보완적으로 잘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컴포지션 넷은 패션 아이템을 보고 뭐 지른다고 생각을 하면 코렉션 넷이 감시자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기 관계죠. 그러니까 두 이미지의 차이랑 릴레이티브 캡션이 같은 이미지인지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인버스 태스크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뭐 이거는 크게 안 중요한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에 대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코렉션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사실 저거는 뭐 MLP로 만들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어쨌든 프라이빗 테스트 결과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모델을 다른 참가자들의 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합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모델로 한 게 아니고 이기기 위해서 앙상블로 뭐 텍스트 리트리버 모델도 만들고 뭐 텍스트 이미지도 만들고 뭐 이거 이런저런 모델들을 다 합치는 식으로 해요. 이게 약간 좀 그런 트렌드가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가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모델의 다양성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네 어쨌든 네 저희도 막 이걸 하면서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날까지 밤을 새서 막 달리는데 사람들도 막 숨겨놓은 카드가 있고 막 새벽까지 앉아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하고 트리플 AI에 종성이랑 같이 논문도 냈습니다. 그거는 그 논문에 대한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MDC 챌린지인 건데요. 여기도 멀티태스크 오브젝티브를 넣었는데 조금 다른 접근을 했어요. 근데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이라고 NLP에서 주로 다루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글에서 같은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잘 찾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비디오에서도 탐색을 해서 비디오에서도 같은 사람들을 인식을 해서 네, 캐릭터 그라운딩이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또 제안을 해서 여러 오브젝티브를 조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델 짬뽕식으로 학습을 했어요. 서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 설명, 그 장애인들에게 이 영화를 설명을 해주기 위한 텍스트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같은 캐릭터인지 뭐 이런 거를 잘 맞추는 태스크예요. 그래서 오브젝티브가 뭐 설명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그 비디오에서 이거는 약간 좀 전통적인 그 비디오에서 사람 퍼스널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필드에 가깝고요. 비디오 리아이덴티피케이션 했고 그리고 이 비디오에 있는 거를 텍스트에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하는 캐릭터 그라운딩이라는 태스크랑 뭐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이거는 커레퍼런스 레졸루션 방금 말한 것처럼 그 텍스트에서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뭐 사실 보통은 대명사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같은 사람인지 시라고 하면은 누가 어떤 시인지 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잘 풀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합친 겁니다. 거기다가 젠더 프레딕션이나 뭐 여러 가지 잡다한 태스크를 같이 멀티태스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젠더 프레딕션은 그 서먼이 이게 여자를 말하는지 남자를 말하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오브젝트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셋에서 한정이 되는 한, 쓸 수 있는 한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스크 중에서 이게 의외로 또 점수를 많이 올려줬어요. 젠더 프레딕션, 이라든지 코레퍼런스 태스크도 올려줬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면은 사람을 정확하게 고르는 작업이 뭐 캐릭터 그라운딩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 빈칸에 들어갈 사람을 뭐 비디오에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려면은 이 비주얼한 것도 클로를 잡아야 되고 텍스트에서도 클로를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 일을 시키면서 그 버트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션도 보고 뭐 이거저거 하면서 그 사람도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컨텍스트까지 보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일을 더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리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한다기보다 간단하게 같은 캐릭터인지 맞추는 것보다는 이 태스크를 추가를 하면서 다른 태스크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상호적으로. 그래서 네, 그 빨리 넘어가자면 네,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이 사실 그라운딩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사실 여러 태스크를 함께 풀고자 하면은 그 서로 그 백본들의 영향을 줘서 서로 상호 이점을 가져다 준다라는 뭐 증거입니다. 그냥 보시면은 그 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그래서 단일 모델로 네. 이제 50분이 거의 돼가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단일 모델로 트레이닝하는 것보다 다 그 유의미하게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챌린지에서 옥스퍼드 그룹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고요. 그 백본은 더 좋은 거 쓰진 않았어요. 근데 네, 그 생각에는 이런 멀티 오브젝티브가 좀 많이 도움이 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CBPR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속성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QA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슈퍼비전 태스크를 멀티태스크로 푼다기보다는 타겟 데이터셋에서 다른 태스크를 발견해서 푸는 방식들로 이전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면에서 접근 방법이 비슷한데 뭐 이거는
완전히 보조적인 관점에서 어댑테이션 태스크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레이블이 딱히 필요 없는 셀프 슈퍼비전을 추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셋에 모든 데이터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데이터셋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다.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을 해서 점수가 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기존 태스크랑 똑같은 거죠. 근데 좀 다른 태스크인 거예요. 마치 그 패션 아이크랑 좀 비슷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셋을 써서 다른 태스크도 풀게 한다. 어쨌든 멀티 오브젝티브가 한데 슈퍼비전 태스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잘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뭐 프리트레인드 인코더랑 제너레이터를 어댑테이션 한다는 컨셉으로 억실러리 태스크를 줬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 스토리텔링을 하게 하는 거 외에도 이전과 이후를 연결시키는 어떤 오브젝티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페시피티나 그 시퀀셜, 그러니까 텍스트들이 차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차례로 설명하는 걸 관련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걸 좀 인커리지 이렇게 잘 하게 해준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브젝티브 자체는 좀 간단해요. 그냥 컨트라스티브를 줘서 앞뒤의 문맥에 맞게 조금 강제를 해주는 건데요. 그 심한 강제가 아니고 그냥 그 텍스트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냥 그 어느 정도 그 현재 생성하는 텍스트 지금 생성하는 게 이전과 이후를 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그 부가적인 오브젝티브, 이거는 태스크로 쓸 수가 없고요. 그거랑 좀 다른 면이죠. 멀티태스크의 기존 뭐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데로 카테고리를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추가적인 오브젝티브를 넣어서 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그냥 GPT랑 그냥 비전을 넣으면은요, 여기에 오피셜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떨어지는 점수가 나와요. 오브젝티브가 없을 때, 그냥 파인 튜닝 했을 때는 훨씬 떨어지는데, 이게 넣었을 때 그 잘 하모나이즈가 돼서 잘 보시면은 뭐 비스트나 NSMDC에서도 제일 점수가 높았고 휴먼 이밸류에이션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까지 써가지고 조금 어렵게 트레이닝한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점수가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GPT가 커지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연관되는 뭐 다른 연구도 조금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어쨌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지 모델이 나와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모델이 커지고 뭐 그 점점 라지 모델이 되고 점점 유니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태스크를 하면서, 그리고 그냥 단일 태스크를 하는 모델보다 더 잘하게 할 수 있다. 뭐 커먼 쉐어드 논리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큰 모델에서 사실 어떤 그 세부적인 조그만한 로봇들을 만들려고 할 때 모든 태스크가 다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빅 모델에서 작은 모델들로 컴프레스를 해서 그냥 단일 태스크를 작은 모델에서 학습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뭐 이런 연구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라지 모델들에서 좀 더 스퀴즈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멀티태스크를 하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같은 게 많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 태스크를 학습을 시킨다면 하나 파인 튜닝도 힘든데, 여러 태스크를 하다 보면은 원래 잘 풀려고 하는 태스크가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못하게 된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거기에 반하는 내용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크를 잘하는 거랑은 약간 좀 거리가 멀어요. 제가 말한 것들은. 그래서 주로 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저도 이런 관심이 많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박사과정 중에는 못했는데, 포게팅 문제나 멀티태스크에 관련해 해서 오늘 포게팅을 해결하는 연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죠. 모델이 뭐 다리미를 뭐 설명하면 재미없지.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진짜로 이제 5분이 남았네. 네, 컴퓨테이션이나 파라미터를 늘리는 게 뭐 챌린지나 모든 연구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점수를 올리는데 최고입니다. 사실 어그멘테이션을 빡세게 하고 언레이블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알아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게 정말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멀티태스크 러닝을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스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데 거기에 다양한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엄청난 뭐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중요한 매터는 아니겠죠.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리고 그 억실러리 멀티태스크가 그 최종 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션 IQ에서는 요약을 드리면은 뭐 코렉션 네트워크라는 거를 똑같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태스크를 제안을 했고, SMBC에서 그 데이터셋에서 허용되는 젠더 프레딕션이나 그라운딩이라든지 미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지 뭐 좀 어떻게 보면 그 태스크랑 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는 다른 태스크까지 가져와서 했을 때 이 다른 모듈들을 쓰지 않아도 그 백본이 성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프레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것, 한 가지 태스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또 다른 점프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토리텔링에서도 다른 어댑테이션 로스를 줘가지고 점수가,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좀 너무 당연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멀티태스크 뭐 이런 거에 엮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낸 것들을 최근에 낸 것들을 엮었는데 최소한 아이클리어에서 낸 것들도 엮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데서는 네, 오실러리 멀티태스크를 네,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를 어떻게 네, 효과적으로, 네, 서로 상호 효과적으로 그 크로스 논리지가 있죠. 그거를 잘 배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도 중요하고, 어떻게 싱글 태스크를 올릴 수 있는 태스크를 찾을 수 있냐, 뭐 찾을 수 있냐고, 사람이 엔지니어링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흥미로운 방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흥미로운 약간 기초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태스크들의 뭐 그 지놀로지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해볼 수 있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타스트로픽 포게팅도 중요하고,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중요성이 좀 조명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실은 이전까지 해왔던 논문의 내용 앞에서 첫 두 챕터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관련된 연구를 앞으로 해나가지 싶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또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후배들도 그렇고 정말 재밌는 연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동화된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좀 아직은 좀 관련된 거를 숫작업으로 아니면은 좀 관련된 거 같은 걸 일부러 실험을 해봐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표준화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고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네, 제 생각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어떤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는지, 데이터셋을 그런데 사실은 그 데이터셋이 어떤 거를 타겟으로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도 꽤 많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 뭐, 네, GPT 같은 모델을 써서 이 태스크를 어떻게 다른 태스크랑 연관을 시키고, 그렇겠죠. 풀려고 하는 문제가 점점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QA 같은 경우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그 역으로 GPT에서 막 그 태스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식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이거를 풀 때 이 문제 이런 이런 다른 서브 태스크를 하면 좋겠다 하고, 네, 그런데 뭐 당분간은 그냥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하는 그 골든 룰이 있으면 그거를 따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네, 음성 데이터를 추가라 하면은 훨씬 성능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빠르게 내느냐고, 네, 안 했어요. 그거 하면은 무조건 좋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멀티 모달리티를 제대로 활용은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 논문이 다른 그 사실 저거 쓰면 거의 치트죠. 그러니까 그 논문 할 때 그거를 추가를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모달리티를 추가해서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다른 거에 일단 집중하자 했는데 만약에 저거를 궁극적으로 더 잘하려면은 음성을 하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재민 군이 아이고 잠깐만요. 거기에 그 소개한 논문들에서도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토큰을 넣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태스크 들어간다 하고서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백본으로 그걸 처리하게 하려면 이 태스크가 뭔지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죠.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오픈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것도 없애는 것 같긴 해요. 퀘스천 자체에서 완전히 오픈으로 하려면은 그것도 완전히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공통 백본으로 들어갈 때 모달리티 스페시픽한 토큰을 넣어준다든지 네 그런데 뭐 인코딩이나 뭐 토큰 인코딩 같냐 이런 거는 뭐 똑같아야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넣는 토큰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 자체로 자기가 판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네, 그런 모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토큰을 넣는다. 네. 네.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많이는 안 해서 이제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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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영재님께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유리스 제출 때문에 밤낮 바뀌신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네, 제출하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국 가셔서도 훌륭한 연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영재님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님. 감사합니다.